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첼시와 루턴타운의 경기입니다. 첼시가 이번 시즌 3경기 만에 드디어 첫 승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이 승리는 더 귀한 게 첼시가 5월 본머스 원정 이후 첫 승리이지만 홈에서 리그 승리는 3월달 리즈전 이후로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귀한 승리가 되었습니다. 포체티노는 승리도 가져왔고 선수들의 포지셔닝이나 전술 색채를 입히는 과정은 좋은 흐름이지만 아직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요. 첼시의 좌우측에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쉬움이 있기 때문인데요. 좌측은 벤치렐과 엔조, 넓게 봐서는 잭슨과 코렐도 가담해주고 우측은 스털링, 구스토, 갤러거가 가담하죠. 우측 사이드에서 구스토와 스털링이 각각 이어시와 2골을 넣었지만 구조적인 이점 외에 서로의 시너지는 아쉬웠던 편입니다. 반대로 좌측면은 아직 풀어 나오는 방식이 꽤 단순하고요. 그래서 오늘 분석에서는 첼시가 경기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지배할 수 있었고 좌우측 사이드에서 보였던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포체티노는 이번 시즌 3백 포메이션을 준비하는 듯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 4백도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식으로 시즌을 준비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전체적으로 3-4-1-2 형태에 가까운 포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방 빌드업 상황부터 보면 4백과 3백을 혼용된다고 봐야 하는데요. 코렐의 위치가 사이드로 넓게 위치하냐 아니면 조금 좁히냐에 따라 형태가 달라졌습니다. 대략 이런 식으로 위치할 때 영입된 카이세도가 원볼란치처럼 위치하고 좌측엔 엔조, 우측에 갤러거가 위치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갤러거가 종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내려와서 카이세도와 투볼란치 형태를 만드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반대편에 있던 엔조는 이전보다 내려오는 빈도를 줄이면서 약간 프리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죠. 첼시가 이렇게 위치를 잡았을 때 엔조가 좌측에서 프리하게 움직이는 건 맞지만 가운데서 완전히 프리하게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때문에 루턴타운은 5-3-2 수비 형태를 유지하고 첼시의 후방이 3백으로 구축될 때 한 명이 모자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중원에서는 1대1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죠. 풀백들한테 볼을 연결해 줄 때마다 상대 윙백이 올라오고 반대편 포워드는 미드필더에게 내려가주면서 수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첼시는 볼을 앞으로 보내기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때문에 첼시가 후방에서 수적 우위를 활용하려면 수적 동률인 이 상황을 피해 다시 뒤로 돌려서 포워드가 첼시 골키퍼까지 끌려 나오게 만들어야 했죠. 이런 식으로 전환이 짧게 이루어지거나 길게 이루어지면 루턴타운은 수비 진영을 낮추거나 반대편 포워드가 빠르게 넘어오길 기대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렐도 사이드로 넓게 나와있기 때문에 코렐을 견제하는 선수가 윙백이 아닌 사이드 쪽에 배치된 미드필더가 대각선으로 나오는 상황이 기회인데요. 이 위치에 있는 엔조를 루턴타운의 센터백인 버크가 올라와서 견제하기 때문에 잭슨이나 벤치렐이 직선적으로 침투하면서 단순하게 풀어나갈 수도 있겠죠. 다만 여기서 직선적으로 풀어나가도 골대랑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기회를 온전히 이어나가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볼을 다시 반대편 사이드로 돌리면 이때부터 상대 라인이 완전히 낮춰버릴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때문에 첼시는 후방에서 루턴타운의 사이드 쪽에 있는 미드필더들이 대각선 쪽으로 나와 파생되는 공간에 패스할 루트를 적절하게 확보하도록 움직임을 가져가면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더 이해가 잘 되실 텐데 백스리가 변칙적으로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사이드로 디사시가 볼을 끌고 나간 상황을 보면 사이드백들이 1대1로 위치하죠. 갤러거도 사이드에 위치한 미드필더가 견제하면서 남은 두 미드필더가 수비라인 앞에 위치하고요. 이렇게 보면 수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볼을 뒤로 돌리는 상황을 보면 반대편 포워드였던 모리스가 키퍼한테 압박하면서 이 공간에서 실수가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후 반대로 풀리면 모리스 입장에서는 더 뛰어서 여기까지 와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쪽 구역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대각선으로 총이 나오면 2선 공간이 어느 정도 열리면서 볼이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미드 지역에서는 첼시가 어떤 방식으로 패턴을 보였을까요? 먼저 좌우측에서 보여준 패턴은 달랐습니다. 좌측면 먼저 보면 미드 지역부터 백스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엔조가 좌측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하는데요. 엔조는 내려와서 받쳐주고 벤치렐이 사이드에 넓게 위치하고 포워드의 잭슨이 같이 위치하는 형태로 역삼각형 형태가 나왔는데요. 엔조가 내려와서 받치다 보니 실질적으로 벤치렐이 박스 쪽으로 대각선으로 들어가거나 잭슨이 웨이브 타서 들어가는 그림이 자주 나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엔조가
계속 내려오고 받쳐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 엔조와 코리를 통해 상대 미드필더와 센터백이 나오면서 단순하게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서 단순하게 찔러주고 볼 받으러 가는 선수는 최대한 안쪽으로 연결해준다는 마인드로 가고, 남은 선수와 엔조는 박스 안까지 들어와서 공격 숫자를 더해주는 방식으로 전개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실질적으로 상대가 라인을 다 낮추면 엔조는 받쳐주고 벤치렐이 넓게 위치하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잭슨이 나와서 관여는 많이 해주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좌측면에서는 그래야만 했지만 공격수이기 때문에 박스 안에서 공격을 마무리하는 역할을 우선적으로 생각했을 때 좌측면에서 풀어나가는 방식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만약 잭슨이 지속적으로 좌측면에서 빠져서 받게 되면 벤치렐과 엔조가 얼만큼 가운데로 들어가느냐가 중요하겠지만 최대한 온다 해도 뒤에서 받쳐주는 형태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편은 스털링이 있고 갤러거가 뒤에 위치할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골 넣을 선수도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 경기 잭슨의 터치맵을 보면 잭슨이 좌측면에서 내려와 관여한 흔적들이 우측면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도 알 수 있죠. 만약 잭슨이 내려와서 반대로 전환해줄 수 있는 내려오는 움직임이라면 전환되어 오는 시간 동안 다시 올라갈 수 있게 되지만 이런 움직임은 아쉬움을 꽤 느낄 수 있는 패턴입니다. 때문에 첼시는 이런 상황을 꼭 해결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엔조가 받치는 상황이 공격 숫자가 부족하다면 코릴이 더 적극적으로 올라가서 받쳐주면서 엔조가 벤치렐과 주고 빠지는 형태나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보여주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좌측면에서 볼을 잃는다면 트랜지션 상황에서 수비 숫자가 부족해지고 상대가 경기장을 넓게 활용해서 올 텐데 위치상 효과적으로 상대 역습을 제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나마 엔조가 조금 더 박스 근처까지 전진해서 벤치렐과 합을 더 맞출 수 있는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좌측면의 상황을 더 자세히 보면 엔조가 나와서 볼 받으면서 주고 이 자리를 계속 머무르려고 하면 볼이 사실상 벤치렐과 잭슨 사이에서 주고 빠지는 패턴으로 가기에 거리도 멀고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상대가 엔조를 향해 끌려 나오면 잭슨이 이렇게 침투하면서 들어갈 수 있긴 하지만 지금 같은 경기는 상대의 3선이 3명이 위치하고 횡으로 대형이 이동되면 나오는 균열이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잘 들어간 것인데요. 지역 수비 때 4-4-2 혹은 5-4-1 형태를 만드는 팀을 만날 경우에는 조금 더 세밀한 패턴들을 보이기 위한 공격 포지셔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번엔 우측면 패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측면도 미드 지역에서는 좌측면에서 유리하게 가져갔던 이점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상대 미드필더가 대각선으로 나가면서 갤러거가 볼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거나 갤러거가 투볼란치로 위치해도 스털링이 나오면서 사이드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우측면에 위치한 선수들의 포지셔닝은 세 선수의 위치가 유연하게 변화되면서 가져가는데요. 볼을 여기서 소유하고 가면 가운데 미드필더보다 센터백이 나와 대응하면서 구스토까지 오버래핑하면 공격 숫자를 사이드에서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상황들로 주로 공략했습니다. 다만 스털링이 이 경기에서 중요한 순간에 드리블로 들어오면서 성공했지만 6번의 턴오버가 있었는데요. 볼을 잃은 걸 떠나서 스털링이 사이드에 빠질 때 안쪽에 있는 선수가 침투하는 타이밍을 못 맞추다 보니 볼이 겉도는 형태가 많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엔조와 갤러거 모두 볼을 안에서 소유하고 풀어주는 방식으로 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상 사이드에서 돌파할 때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거쳐서 런하는 움직임도 필요했습니다. 갤러거 같은 경우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서로의 호흡이 잘 맞지 않았고 구스토도 안으로 받쳐주거나 사이드로 빠지는 움직임의 합이 스털링과 잘 맞지 못했기에 아쉬운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갤러거와 구스토의 터치맵을 잠깐 보면 두 선수의 터치맵이 박스 근처에서 터치한 흔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우측면의 패턴이 겉돌 수밖에 없었죠. 지금 상황이 대표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스토가 사이드에서 넓게 위치하고 스털링이 빠져들어서 볼을 소유하죠. 이 상황에서 스털링은 이미 안쪽을 확인했지만 갤러거의 침투나 최소 여기까지 와야 주고 빠지는 게 나올 수 있을 텐데 사실상 위치만 점하고만 있습니다. 이후 상황도 스털링이 다시 넓게 받을 때 구스토가 액션을 취하지만 아직까지 우측면에서 액션으로 인한 패턴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첼시가 구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은 잘 활용되었지만 아직 사이드에서 3자 형태가 구축될 때 움직임을 어떻게 활용해서 박스 안까지 진입할지에 대한 완성도는 아직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포체티노가 첼시에서 선수들의 위치를 통해 구조적 관점에서 봤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은 굉장히 잘 가져갔다고 생각합니다. 백3와 백4로 혼용하면서 디사시 혹은 코릴의 전진성을 잘 활용했죠. 다만 좌우측에서 보여줄 수 있는 패턴들이 아직 호흡이 안 맞기도 하지만 선수들의 위치에서 풀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우측면에서 득점이 나오긴 했지만 좌우측에서의 차이는 사이드에 있는 선수가 드리블을 하면서 들어올 수 있는 무기가 있었냐 없었냐로 두 사이드에서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경기에 대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